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곽 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 불과 한 3분 정도 거리에서 또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는 곽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에 마케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 한 13년 차 정도가 됐는데요. 제가 처음에 회사 생활을 할 때도 AMPM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이제 자랑하는 회사인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첫 회사가 뭐 그렇게 좀 좋은 회사, AMPM은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명 정도 있는 회사에서 사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검색 광고만 한 2년 정도 꾸준히 했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GDN도 굉장히 생소한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때 좀 여러 가지 대행사 커리어를 거치면서 뭐 오늘 일단 이 자리까지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제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내년도 이제 올해 마감하고 내년도도 준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대한 매체 변화는 워낙 이렇게 공유를 자주 받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매체 조금 바깥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준비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제가 키워드는 총 10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뭐 10가지 안에서 이제 아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뭐 처음 좀 생각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 하는데, 한번 조금 그 업무에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게 좀 유익한 내용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AMPM 광고주분 계신가요? 광고주분 다 직원분이세요? 네. 광고주분이세요? 네. AMPM 많이 좀 아껴주시고, 내년도에도 버제팅 좀 더 스pen딩 늘리셔야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이제 매출 회의 내년도 1분기 매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10분 전에 하고 왔는데 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불경기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도 많이 좀 이제 주춤했었고 내년에도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전망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특히 이제 스마트 스토어 중심으로 이제 영세 사업자분들 은근히 또 강세를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GFA라든지 오히려 조금 브랜드 업력이 오래되고 조금 큰 브랜드일수록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고쳐졌다고 하네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마케팅 준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 정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제 소개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올해가 이제 채 보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트렌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좀 이제 약간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실제 디지털 마케팅 안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태로 제가 키워드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쿠키리스, CRM 개인화, 쇼폼, 고객 경험, 유저 인플루언서, 생애가치, 뭐 데이터 문해력, SEO, 컨텐츠 10개의 키워드로 꼽아봤고요. 이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정렬을 해보면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덜어 보이고, 컨슈머, 고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되 한 키워드씩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쿠키리스입니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 강화, 그리고 이제 뭐 리타게팅 매체에 대한 어떤 좀 위기,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이 돼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마케팅 학교 그 유튜브 채널 굉장히 구독자고 즐겨 보다 보니까 뭐 이미 이런 내용 다루시는 경우들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면, 쿠키가 뭐냐? 쿠키라는 이제 사용자 고유의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쿠키는 보통 이제 서버에서 발행을 해서 이제 사용자 PC, 이제 기기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제가 무신사에 들어가서 무신사 쿠키가 쌓인다라는 거는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지금 쿠팡으로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도 쿠팡 광고가 이제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쿠팡 광고가 나를 따라다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불편을 호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서드파티 쿠키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제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구글 크롬에서부터.
자, 그래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유럽 중심으로 해서 개인정보 규제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그리고 과징금도 철퇴를 막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유럽에서부터 지금 유료화가 되어갈 예정이 아니라 실제로 유료화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맞춤형 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유료로 가입해서 나는 광고를 안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국내나 아시아에도 뭐 도입이 된다고 하면 맞춤형 광고에 대한 모집단 자체가 더 줄겠죠. 광고를 이제 안 보시는 거니까요. 네.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옵트인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가 동의를 해야지만 뭔가 이제 그런 개인정보를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매체들이죠. 구글 애즈라든지 여러 리타게팅 중심의 매체들 자체도 많이 위기를 지금 직면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매체들도 이게 이제 생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헤쳐나갈 방법을 찾겠지만, 우선 전반적으로는 고객의 이제 서드파티가 제한되면서 광고 매체 환경에 조금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매체를 또 셀렉을 해야 되느냐 또 고민인데, 요즘에 뭐 다 현업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매체 제한하기가 사실 좀 쉽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한 5년 전, 10년 전인데요. 그때만 해도 광고 매체가 꼭 전환이 안 나와도 트래픽만 잘 나와도 사실은 충분히 제한할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퍼포먼스 광고가 전환 위주로 이제 중심이 재편이 되다 보니까 전환이 안 나오면 나쁜 매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마케터나 대행사 입장에서도 매체 제한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아진 이제 그런 환경에 직면이 돼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매체를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 아직은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트라이 해보지 않았던 매체들을 내년에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미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고객을 가지고서 뭐 비회원이라고 하면 회원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고객을 조금 더 꽉 쥐는 장치라든지 그런 접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회원을 터치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 이제 채널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CRM 솔루션이 있는데, 뒤에서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신규 고객을 일단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런 리타게팅이라든지 다시 한번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적인 걸로 사실은 활로를 찾기보다 기존에 들어온 고객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제공해야 될 것인가, 어떤 혜택이나 어떤 메시지를 풀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현재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회원 같은 경우에는 고객 정보를 일단 성함, 연락처, 이메일 정도로 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해피콜에서 뭔가 고객 DB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회원 가입을 아직까지도 간편 회원이 아니라 정말 카페24 기본 템플릿, 이름, 연락처, 주소, 뭐 우편번호까지도 다 써야 되는 그런 폼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입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허들을 개선해 주는 것들이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첫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구매에만 뭐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상품이라든지 혹은 첫 구매 전용 혜택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미 우리 웹사이트에 정말 다 어렵게 광고들 하고 계시잖아요. 리포트도 쓰시면서 성과 하루하루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 만드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우리가 웹사이트를 떠나버리면 언제 이 사람을 다시 볼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온 분들을 가지고서 공략을 하는 이제 그런 마케팅 솔루션이 여기 있는 거 외에도 뭐 카페이사나 고도몰에도 여러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상품을 누가 보고 있어요라든지 뭐 몇 개가 팔렸어요라든지 고객의 유저 리뷰가 실시간으로 팝업으로 툭툭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객이 조금 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솔루션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푸드나 뭐나 뭐 채널톡 그룹이 여기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 그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앞서 우리가 이제 한번 얻은 고객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우리 고객으로 끌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웹사이트나 채널에 방문한 고객으로부터 뭐 스마트 스토어 포함입니다. 일단은 고객한테 좀 정보라든지 행동을 유도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데 이제 제로파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원래부터 알지는 않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고객이 직접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튜브 하다 보면 지금 추천이 마음에 드시나요? 뭐 가장 좋음부터 가장 안 좋음, 이제 이런 설문이 뜨기도 하고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넷플릭스를 처음 가입하면은 원하는 작품 3개를 골라주세요라든지 그런 형태로 고객한테 조금 더 적극적인 응답을 얻어내서 우리 본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이 됐다, 굉장히 운이 좋게 우리 회원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의 DB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CRM, 뭐 뒤에서 이제 CRM 파트 말씀드리겠지만 뭐 채널톡, 그리고 카카오 알림톡, 뭐 이메일 이런 형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CRM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새로운 고객을 얻기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고요. 이제 새로운 고객을 얻어도 그분들이 이제 다시 나가버리면은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고객을 꽉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재미가 없네요, 쿠키리스트. 쿠키리스트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조금 쿠키리스트 딱딱한 주제다 보니까 조금 두 번째 유저 인플루언서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마케팅 하시다 보면은 다 느끼시는 부분이, 솔직히 이제 고객들은 브랜드가 뭐라고 하든지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뭐 CTR 이런 거 클릭률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고객은 브랜드의 말에 크게 관심이 없고 같은 유저의 말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카페이사에서 사용자 리뷰를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솔루션, 요즘에는 뭐 그 스토어 리뷰를 이제 자사물로 끌어오는 그런 솔루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오프라인에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점원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같은 유저 리뷰를 보고서 구매할지 말지를 이제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고객의 이제 목소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사실 인플루언서 시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유저 리뷰 얘기를 잠깐 한 이유는, 우리가 원래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알던 어떤 그 그룹들은 굉장히 유명한 뭐 팔로우 몇십만 명 이제 이런 분들을 의미를 했습니다. 인플루언서 시장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도 이 밑에 있는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꼭대기층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로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노출형 PPL이라든지 브랜디드 컨텐츠를 해보면 과연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그만큼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널을 키워놨지, 뭐 신사임당 같은 채널도 지금 이제 판매가 됐지만 조회수가 1만 회가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채널이 이제 되기도 했고, 규모랑 상관없이 고객이 이 채널이나 인플루언서를 얼만큼 사랑하고 반응하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채널 규모 그 자체보다는 채널 규모 대비 인게이지먼트, 어느 정도 좋아요, 댓글, 태그 이런 반응이 얻어지는지를 가지고 좀 더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플루언서 자체를, 마케팅 인플루언서 섭외할 때 꼭 외부인을, 유명한 사람을 몇 천만 원 주고 브랜디드를 이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진짜 영향력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석 솔루션에 들어가 보면 요즘에 다 분석 내용 중에 하나가 진짜 영향력 팬이 얼마냐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이제 띄워놨는데요. 제 채널은 적정 광고비 81만 원입니다. 81만 원이고요. 굉장히 이제 이 정도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영향력은 1514명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반응을 하는 유저들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제 기조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구독자 수나 이런 채널 규모로 뭔가 인플루언서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이 채널이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뭐 팔로워를 사가지고 뭐 계정을 키운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조금 판단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구독자 50만 명인 채널에
조회수가 10,000회 나오는 브랜디드 영상이 있을 수 있고, 구독자가 10만 명 나오는 채널에 뭐 조회수가 뭐 더 많이 나오는 채널이 있다고 하면 나눠보면 우리가 CTR, CVR 구하듯이 인게이지먼트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광고주나 고객사한테 이제 제안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유저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한 뭐 5년 전 돌아가 보면은 브랜드 서포터즈라든지 사실 이런 개념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순수하게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래가지고 제품 나눠주고 같이 좀 뭐 과자 맛있는 것 좀 주고 이제 이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점은 이제는 일반인 고객 자체도 SNS를 워낙 활발히 하고 그 중에서도 일반인 인플루언서에 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기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인플루언서가 한낱 유행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고객 자체를 찐팬을 우리 내부에서 육성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올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에디터, 비에디터를 모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일반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물론 조건이 있겠죠. 자기 일단 SNS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활발하게 코스메틱 컨텐츠 올려야 되고 그렇죠. 우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많아야 되고 이런 조건으로 이제 1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이제 마치 그 취업 설명을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고객사이기도 한 불스원 같은 경우에는 불스워너라는 이제 서포터즈를 몇 년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콘텐츠가 세차장에 사람들 다 모여서 각자만의 이제 세차 스킬이나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돌아가서 자기 유튜브나 뭐 SNS에 이제 올리는 그런 이제 협력적인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사실은 섭외를 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요즘에 그래도 몇백만 원 이상, 몇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인 거고요. 우리 브랜드의 팬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미팅을 다녀온 업체 중에 이제 그 여성 핸드백 브랜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이제 그런 브랜드인데 브랜디드를 연예인이나 예능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뭐 한 2,000회 이 정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 영상 바로 밑에 구독자 70명이 지금 이제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올린 뭐 그 신상 개봉기 이런 영상이 훨씬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를 다룰 때 꼭 채널의 규모라든지 어떤 유명도를 가지고서 사실 평가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 찐팬을 그 인플루언서로 발굴해서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는 방향도 조금 내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또 쇼폼이라든지 이런 영상들도 굉장히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접근이 굉장히 타당해 보인다라는 것도 같이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성 고객을 이제 우리 브랜드에 조금 더 락인 시킨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소셜 기반에 이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있거나 팔로우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관심사를 이제 쉐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분 같은 동질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영향력을 깊게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유저 인플루언서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어 파트에서 이제 세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숏폼입니다. 네, 숏폼 많이 이제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단단익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다다익선인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 뉴스를 보니까 숏폼을 함으로 인해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그 체류 시간이나 앱 사용 시간이 훨씬 늘어났다. 예전에 이제 롱폼 영상을 할 때보다 사실 숏폼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은 체류 시간을 좀 확보하게 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영상 그 소비 트렌드를 봐도 저도 이제 영상 자체를 5분 넘어가는 거를 솔직히 잘 안 올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한 3, 4분, 5분 뭐 이 정도를 넘지 않게끔 영상을 일단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의 시청 패턴도 좀 변화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숏폼이 왜 좋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숏폼은 대부분 명확한 영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유머라든지 뭐 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딱 그 영상이 명확하다 보니까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넘기고
딱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걸 채택해서 계속 뱅글뱅글 돌려주기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숏폼이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클립이 재편이 되면서 숏폼 영상을 가지고서 2차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로 직접 이동을 한다거나 혹은 블로그로 이동해서 브랜드 컨텐츠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2차 파급 효과까지 이제 주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를 내년에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컨텐츠를 기업에서 브랜드에서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업도 아닌데 컨텐츠 돈 들여서 만들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숏폼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좀 채택을 받으셔서 마케팅적 비즈니스에 좀 기회를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온드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왼쪽 사례 같은 경우에는 채널이 어느 정도 팬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내가 고객이 알림받기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클립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이런 기반이 없다, 우린 신생 브랜드다 라고 할 때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이미 성장되어 있는 크리에이터 기반으로 해서 노출형 PPL 내지는 브랜디드를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출형 PPL이란 그냥 단순히 이제 등장하는 것을만을 의미를 하고요. 브랜디드는 완전히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한 번쯤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그 온양석산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돌을 파는 그런 이제 지방의 이제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분이신데, 인스타그램 릴스랑 전혀 이제 맞지 않는 어떤 그 호흡이긴 하지만, 뭐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뭐 돌 사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돼서 굉장히 비즈니스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사례를 꼽아놓은 이유는 꼭 우리가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거나 꼭 눈에 띄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온양석산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분들은 이제 인플루언서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젊은 층들한테 돌 구매할 일이 없는데 그냥 팔로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여론도 많이 있으신 거를 제가 확인을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숏폼 컨텐츠를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조건은, 일단 첫 번째로는 꾸준히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뭐 대행사를 운영을 하면서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계시고, 기획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베이커리 브랜드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매일 아침에 나오는 빵만 계속 그냥 꾸준히 릴스에 그냥 하나씩 올리시는 이제 그런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런 게 오히려 기획하고 만든 컨텐츠보다 반응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획성 컨텐츠로는 뭐 어디 회사에 찾아가서 뭐 빵 협찬하고 이런 기획성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냥 데일리 컨텐츠로 하는 게 더 반응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릴스나 쇼츠 자체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뭔가 길게 뭐 정보 전달을 이제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명확한 재미라든지 흥미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상황을 조금 더 담아서, 아무래도 이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에서 주로 하고 싶은 말, 뭐 USP라든지 이런 건 다 빼고, 그래서 그걸 썼을 때 고객 체감 효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담아주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작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숏폼까지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 키워드로 내년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이제 데이터라고 해서 잡아놓긴 했는데, 뭐 데이터에 정확히 일치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SEO라는 키워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고객사에서도 SEO를 어떻게 해야 되냐, SEO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네이버나 구글에서 정식적인 SEO 매뉴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도를 가지신 분들은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그거에 맞게끔 자사몰이나 웹사이트를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우리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누적시켜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O가 뭐냐?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위적인 작업을 통해 상위 노출을 치기보다는 우리 웹사이트나 소셜의 컨텐츠 품질을 높여서 고객과 검색 로봇에게 우수한 웹사이트로 인정받아 점차 노출 기회를 보장받는 그러한 최적화 작업을 SEO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크몽이나 이런 재능 기부 플랫폼에 가면 작업을 해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순수한 의미에서 SEO는 조금 더 좋은 품질의 웹사이트를 만든다, 자사모로 만든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O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구글에서 제가 공기청정기 추천을 쳤을 때 보통은 스폰서 광고라고 해서 구글에 이제 검색 광고가 먼저 이제 노출이 당연히 되게 됩니다. 근데 우측에 보시면 공기청정기 추천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서 스크롤 바로 밑에 노서치라고 하는 저희 이제 그 이전 고객사였던 이제 업체입니다. 당당히 이제 오가닉 이제 1등으로 뜨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봤을 때 사실은 공기청정기 추천이라는 키워드로 들어온 고객한테 실제로 10개 이상 제조사 공기청정기 다 뜯어가지고 뭐 소음이며 성능이며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꽉꽉 채워서 적어도 뭐 10,000자 이상씩은 다 쓰셨더라고요. 블로그 자체, 그 홈페이지 자체에. 한마디로 블로그를 홈페이지에 내재화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들어와서 오래 머물면서 컨텐츠를 다 읽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공유도 되고 백링크라고 하나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사이트 품질이 계속 좋다고 판단해서 뒷페이지에서 앞페이지로 그리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점점점 올라가면서 지금 구글에서 아마 검색을 해보셔도 공기청정기 추천 치면 노서치가 오가닉 1등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남들은 이제 유료 검색 광고로 노출할 때 자연 유입을 통해서 우리는 비용을 안 내고도 지속적으로 수많은 유저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광고비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컨텐츠로서 고객을 획득하려면 이런 검색 엔진 최적화 SEO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이버는 좀 폐쇄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자사 컨텐츠를 좀 대우해주는 경향성이 좀 있죠.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카페 이런 컨텐츠가 우선 노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은 좀 다릅니다. 구글은 어쨌든 뭐 티스토리나 자사몰 자체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컨텐츠를 제가 들어와서 이제 직접 뭐 보기도 했고 저희 고객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블로그 이제 역할을 웹사이트에 담아버린 거죠. 원래는 이제 위성처럼 네이버 블로그를 따로 이제 운영하는데 같이 내재화를 한 겁니다. 공기청정기 비유 컨텐츠 하나에 텍스트가 10,000자까지 이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꽉꽉 채워서 컨텐츠를 발행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체류 시간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탈률 자체가 낮고 또 이제 클릭률도 담보가 된다고 하면 구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상위 노출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사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사몰은 사실은 만들어 놓으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외딴 섬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가 광고를 태워서 메타 구글 광고로 트래픽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자사몰은 트래픽을 뭐 스마트 스토어처럼 네이버가 오가닉을 찌끔찌끔 보내준다든지 이런 게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로서 그런 난관을 극복을 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서 시킨 대로 했는데 뭐 유입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최소 그래도 한 2-3달 이상을 하셔서 꾸준히 쌓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상위 노출이 되기는 사실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SEO, 좋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제 일치성. 컨텐츠에 대한 연관도가 일단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검색을 했을 때 그 키워드와 연관된 다른 키워드를 같이 컨텐츠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야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 로직과도 일치합니다만 그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품질이 좋다라고 일단은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체류 시간을 했고 이탈률이 있었는지 구글은 다 이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품질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퍼럴이라고도 백링크라고도 하는데 이 컨텐츠가 만약에 잘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이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카카오톡이라든지 SNS 기반으로 야 이거 봐봐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비교 다 돼 있네 이렇게 해서 돌아다녔을 때 그 채널을 타고 들어오는 링크 횟수가 이제 많아야 또 SEO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잘 지켜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머물게 하는 널리 알려지는 컨텐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EO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한 장 더 있네요. 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 예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2월이 되면은 늘 이제 고민되는 게 법정 의무 교육을 이제 받아야 돼서 그거를 이제 하라고 광고 전화도 많이 오고 이제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인 미만, 저희 회사 10인이기 때문에 10인 이제 이하 회사는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법정 의무 교육 치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댓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경우도 있고, 좀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유 오피스 입주를 할 건데 어디에 입주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위워크, 뭐 스파크 플러스, 패스트5 고민이 되는데 누군가 가격이라든지 뭐 장단점 정리를 표로 싹 해놨다고 하면 이 사람 때문에 시간 되게 아꼈네, 되게 고맙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건기식 업종에서 뭐 무릎 관절에 좋은 영양제 비슷한 거 3개가 있는데 3개 제가 다 먹어보고 비교해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네이버 파워 컨텐츠라든지 이제 네이티브, 데이블, 타블라와 같은 광고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접근이긴 합니다.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대신에 조금 더 그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컨텐츠 혹은 광고, 상품에 좀 더 이제 신뢰도를 얻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를 만드실 때 단순히 우리가 수량을 채우기 위한 그런 컨텐츠보다는 진짜 이도 서치 업체와 같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나 FAQ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컨텐츠를 발행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SEO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잠깐 물 좀 마시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트렌드, 그 강의를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그냥 1시간 떠들고 그냥 가네 되게 편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트렌드에 대한 강의 요청이 들어오서 트렌드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어저께도 조금 이제 열심히 좀 만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키워드까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개인화 키워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이제 다 공지 받으셨죠? 네, 네이버에서 이제 사실은 네이버 쇼핑 포유는 한 2년 전부터 이제 존재를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쇼핑 그 블럭의 맞춤형으로 이제 올라온 게 11월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클릭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모두가 같은 제품을 보기보다 일단 사람들이 본 제품 자체가 쇼핑 검색 광고보다 위에 블로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AI라든지 그런 맞춤형 검색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가 같은 제품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좀 다른 제품을 보여주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구글이나 다른 매체도 현재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 거죠.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공기청정 검색했을 때 이제 클릭 이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순서대로 뭐 운영 기간이라든지 뭐 CPC 단가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뿌려졌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특정 제조사를 들어갔다 나오자마자 이제 그런 쇼핑 포유가 먼저 나오고 이제 네이버 쇼핑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조금 더 개인화가 적용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개인화 자체가 올해 한 해 동안 화두였던 이제 AI랑 좀 맞물려 가지고 고객이 조금 더 원하는 제품 중심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이런 AI와 엮어서 개인화 요소를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고객사분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출 기회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노출은 다 나름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개인화 요소에서 우리가 파는 제품을 어떤 개인화 요소를 부여할 거냐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행성형 AI가 이제 이 제품을 어떤 제품이냐라고 이제 리뷰라든지 여러 데이터를 읽어서 인식을 하겠죠. 공기청정 기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제품이 성능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뭐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뭐 기능이 있는지 혹은 뭐 가성비가 합리적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고객이 검색했을 때 어떤 검색어로 먼저 노출되냐가 조금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개인화 요소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고객이 키워드를 어떤 것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솔루션 기반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객 개인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유료 구독 형태로 되어 있긴 한데요. 별도 지금 과급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브랜드 뭐 라운지라든지 아니면 CRM 솔루션 등등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첫 번째 쿠키리스에서 살펴봤듯이 이제 점차
신규 고객보다는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을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까지도 커버를 해주는 게 앞으로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화라는 키워드 한번 같이 다뤄봤고요. 3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생애 가치, LTV 키워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광고 관리하시면서 LTV 관리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LTV 관리하고 계신 분 따로 없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로아스 이후에 로아스는 이제 초기 고객을 획득한 지표다 보니까 획득을 하고 나서 고객이 어쨌든 구매를 하면 전환, 구매를 안 하면 이제 전환이 아닌 건데 구매를 그러면 안 하신 분들은 뭐 설득이 안 됐다 치고 구매를 하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얼만큼 우리 매출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결국 평가하는 게 LTV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저희가 이제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CAC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 구매자를 획득하기까지 지출된 비용, 보통 이제 우리가 뭐 CPA라고도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만약에 제가 광고를 열심히 돌려가지고 뭐 15,000원에 한 명의 유료 고객을 획득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5,000원보다 더 많은 비용을 고객이 사이트에서 지불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획득 비용이 15,000원인데 객단가가 더 적어서 매출액이 더 적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애 가치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매체도 바꿔보고 타겟팅도 바꿔보고 소재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트라이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매로 끝내 이어졌는데 지금 그 구매 1이라고 찍힌 부분이 과연 신규 고객인지 아니면 기존 고객이 다시 돌아온 전환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CAC 비용 대 고객 생애가치 LTV 비율을 한 1대3 정도를 적정 비율로 보고 있긴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한 명의 유료 고객을 만드는 데 있어서 10,000원 정도를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 사람이 지금 바로 1회 구매는 아니더라도 여러 번 재구매를 거쳐서 3만 원 이상의 가치는 기여를 해줘야지 그 쇼핑몰이 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어라든지 뭐 자사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사실은 이제는 광고 로아스 자체가 올 한 해 동안 제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분들은 많이 못 봤고요. 주춤하거나 좀 떨어졌다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이제 경제 가능 인구 2,500만 명 다 웬만하면 가입을 하고 구매를 하는 브랜드들이 다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그 뒤에 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비율을 이제 한번 구해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 관리하시는 고객사 중에서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어드미 데이터 쉐어 받아가지고 한번 구해보시면 대부분 1대3 안 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내가 앞단에서 광고 매체로 로아스라든지 CPA는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이 뒤에 재방문이나 재구매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구나. 그럼 왜 그럴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재방문, 재구매를 많이 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 상품은 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광고를 돌려가지고 사실 성과를 개선하는 거는 아무리 크리에이티브를 멋지게 만들고 타겟팅 자기가 진짜 뭐 신들린 타겟팅을 잡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제품에 설득이 안 되면 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품 스큐가 한 개밖에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스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품별로도 이제 이런 재구매율이라든지 LTV를 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실제 고객 사례인 불수원 몰을 불수원 공식몰을 제가 이제 1년 정도 데이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나 뭐 잘 되고 있긴 하지만 LTV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긴 했었습니다. 광고를 워낙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LTV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이 놓치지 않도록 뭐 채널톡 CRM도 보내고 그리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한번 돌아오면 최대한 많은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마케팅이라는 게 매체를 활용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마케팅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것도 일종의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획득 비용은 우리가 낮추기 좀 힘드니까 그렇죠? 열심히 지금 낮추고 있지만 힘드니까 고객이 지불하는 가치 자체를 조금 더 높이려고 이런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광고 매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로아스 관점은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광고비 이번 달에 12월에 얼마 썼어? 그래서 얼마 나왔어?
이제 광고 효율을 좀 추적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첫 고객 획득 이후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냐, 고객이 재방문 속도나 구매 속도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주기라기보다 요즘에. 그래서 구매 속도라든지 재방문 속도가 어떠냐라는 것들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구매를 하고 다시 안 돌아오시는 고객이 과반 이상의 쇼핑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낮추는 것 자체가 신규 고객의 볼륨을 1.2배, 1.5배, 2배 늘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영상에 올렸는데 그 글로벌에서 이제 컨설팅에서 베인앤컴퍼니에서 재방문율이나 재구매율이 5%만 늘어나도 전체 매출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소하시긴 할 수 있지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제가 어려운 키워드로 구성을 해놔서 다 이제 좀 실망하신 그런 표정들이, 제가 되게 재밌는 키워드를 가져오실 거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 데이터 문해력,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나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A도 교육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다 많은 분들이 GA를 이제 책이나 패스트 캠퍼스나 결제해서 봤는데 대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지표가 너무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관점 자체가 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화면이죠? 소스 배치? 그런 화면인 것 같은데 들어갔을 때 데이터 원하는 대로 나오네. 근데 여기서 뭐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벌써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면 파이썬, SQL, 이거 하면 데이터 분석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에 태블로라든지 아드레일 같은 솔루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내가 분석을 좀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착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데이터 분석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저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는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할 때 데이터 로그인 하지 말라 그래요. 네가 보고 싶은 게 뭔데? 지금 뭐 재구매율이야? 아니면 뭐 생애 가치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며, 그 지표가 실제로 지에 들어가서 나왔을 때 만약에 58%로 나오면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고 나서 사실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요즘은 거꾸로 됐죠. 일단 GA4 마스터해야 되고 태블로 마스터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조금 보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좀 가져와 보긴 했습니다. 데이터 툴을 어떻게 하면 잘 다룰까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지금 왜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지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뭔데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데이터 분석의 관점이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 어떤 문제에 접근하고자 하는가. 사실 문제라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마케터가 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 사이트는 지금 남자 대 여자 성별 비중이 얼마나 될까? 혹은 3회 이상 재구매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이번에 기획한 제품이 있는데 이걸 구매하신 분들은 재구매를 얼마나 했을까? 이런 관점을 중심에 두고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뭐 로아스를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체류 시간을 봐야 되냐? 전환율을 봐야 되냐. 그리고 나서 그런 지표가 GA에 비로소 있을 때 기준 자체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미팅을 많이 나가다 보면은 다른 업체는 CPC가 500원인데 저희는 2,000원이에요 라든지, 다른 업체는 전환율이 5% 나온다는데 저희는 3%밖에 안 나와요. 이런 좀 의미 없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이제 CPC나 로아스나 다 마찬가지지만 상대 수치인 거죠. 상대 수치이기 때문에 같은 CPC 500원에 들여온 두 가지 고객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환율 컨디션이라든지 객단가라든지 라는 거에 따라서 그 CPC 500원이 좋냐 안 좋냐는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일단은 보고 싶은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서 봤을 때 이거를 남들 업체하고 비교하기보다 우리가 기존에 쌓아온 실적, 지금 12월이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쌓아온 어떤 추이선 자체를 추적 관리하면서 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를 사실 보는 게 좀 더 맞지, 이거를 뭐 다른 타사랑 갑자기 뜬금없이 비교를 하는 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추적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브랜드의 문제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좀 갖고 와봤는데, 아까 제가 이제 문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정의가 처음에. 그리고 그거를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떤 기준을 평가할 거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매 혜택 매력도를 체크를 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어떤 그 연말 사은 프로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매 혜택 매력도가 진짜 연말 끝나고 나서
이런 사은 행사가 의미가 있었는지 보려면 대표적으로 구매 전환율이 하기 전보다 개선됐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프로모션 실행 전보다 높아졌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관점을 적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상세 페이지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만들기 전하고 비교해서 이탈률하고 체류 시간이 훨씬 그 이전 컨디션보다 개선이 되었는지라든지, 아니면 소재를 새로 짰다라고 하면은 새로 만든 소재의 클릭률이나 CPC가 기존 캠페인 대비 절감되는지 이제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특정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걸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G4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게 이제 데이터는 사실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 해석하고 거기에서 나아갈 답을 찾는 건 이제 마케터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더 키우시라라는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한 3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15분 남았는데 빠르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CRM입니다. 뭐 앞서서 이제 쿠키리스트부터 쭉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있는 고객 잘 잡아야 된다가 이제 결국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RM 플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나 컨텐츠 마케팅은 아무래도 새로운, 아직은 우리 브랜드를 잘 모르는, 접촉이 없는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 성격이 좀 강합니다. 물론 리타게팅 하면은 기존 고객도 가능하죠. 근데 대부분은 신규 고객 지향을 하고 있고요. CRM 마케팅은 온전하게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RM 필요한 이유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의 피로도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 맞춤형 광고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케팅할 때 판매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침대를 하나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3분의 1이라는 매트리스를 이제 구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가 되게 좋은 게 2달 안에 이제 제품을 교환 반품을 원하면 타입을 바꿔주거나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바꿨어요. 너무 물렁해가지고. 그래서 와, 이 브랜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년 좀 넘게 쓰니까 너무 매트리스가 금방 꺼져요. 좀 물러진다고 하나?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이 향후에 내가 이 제품을 재구매하거나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추천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 사실은 팔고 나서가 끝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고객 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CRM은 사실 몇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리텐션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저희가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소개해드린 사이트 내부에서 우리가 고객을 붙잡는 것 자체도 일종의 실시간적인 CRM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객의 행동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데 신경 많이 쓰시진 않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불소원몰이라는 곳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보니까 채널톡을 달기 전하고 채널톡을 달았을 때 채널톡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구매 전환율을 추종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CRM 자체에 대한 만약에 체계나 시스템이 아직 없으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마련을 하는 게 새해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CRM 마케팅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원 가입을 아직 안 했다라고 하면은 가입 이후에 구매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뭐 첫 구매 혜택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또 CRM일 수 있는 겁니다. 뭐 프로모션일 수 있지만 CRM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통 CRM이라고 하면은 처음 이제 어떤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나서 상호작용이 있고 나서 다시 재방문이나 재구매가 없는 고객에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우리가 구매 주기가 60일이다라고 하면은 뭐 53일 정도의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특히 이제 컬리에서도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8,000원 쿠폰 발행됐습니다. 유효기간 오늘 만료. 그러니까 오늘 3만 원 이상 쓰면 쓸 수 있게 해줄게.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재구매도 마찬가지로 그 주기에 맞춰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휴면 회원 정책이 9월 달에 바뀌면서 사실 휴면 회원이 없어졌죠. 그래도 요즘 매일 날라오는 게 휴면 회원이 다시 정상 회원 복귀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휴면 회원이 있든 없든 간에 12개월 이상 미접속자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 유저들을 우리가 웰컴으로 다시 한번 리턴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줄 건지 이런 시나리오들을 가지고서 이거를 채널톡에 미리 뭐 시스템화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케터가 엑셀로 뭔가 주기적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나오네요. 이제 컬리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이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판다랭크라는 이제 서비스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메일로 아주 유용한 그런 셀러를 위한 정보가 와요. 아이맵도 마찬가지고 아이맵도 이제 월간 집들이라고 해서 웹사이트 잘 만든 사례들을 소개해 주면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서처럼 이런 가격적인 혜택을 주지 않아도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CRM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RM 마케팅이 아무래도 내년에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좀 들고 있고요. 고객 경험 쪽을 일단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러 가는 시대가 아니죠.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더현대 서울, 뭐 다 팝업, 고객한테 이제 성수동 특히 경험을 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제 중국에 있는 나이키 매장인데 나이키 제품 자체를 팔지를 않는다고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하고라는 이제 매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시착만 가능하고 실제 구매는 현장에서 하기보다 앱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브랜드에서 고객의 경험을 좀 더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팝업 스토어라고 하면은 5년 전, 10년 전에는 여기 일시적으로 그냥 행사 매대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온전하게 이제 브랜드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가 현재 되고 있는데요. 왜 고객 경험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쿠팡, 무신사 이런 이제 온라인 브랜드에서 쇼핑을 해도 물건을 사러 가는 거지 브랜드를 사실 사러 간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좀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쪽에서 전환율이나 로아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도 로아스가 굉장히 나온다고 하는데 그 이유 자체가 그 브랜드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쿠팡이나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적어도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근데 신생 브랜드라든지 새로 론칭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에 어쨌든 사람들이 사는 브랜드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대한 명분이 사실 온라인상에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이런 경험을 구성을 해주는 게 아닌가. 또 사람들이 소셜에 공유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팝업스토어 더 많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저희도 알아봤을 때 성수동 팝업스토어 하루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매장 하면 더 많이 들겠죠. 그렇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고객 경험 현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화장품 브랜드인데 무료 체험 킷을 그냥 증정을 해요. 택배비만 내면 뭐 반려동물 사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한 2, 3일 뒤에 바로 첫 경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최초에 설명드린 처음 가입 시에만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최초 1회만 구매 가능한 상품이 있다. 이런 거 카페에서나 다 세팅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스타터팩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좀 고가 상품인 경우에는 이걸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오징어를 샀는데 오징어를 샀을 때 다른 제품도 같이 맛보기로 좀 줘서 크로스셀링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온라인상에서도 고객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특히 단번에 구매 유도를 하기 힘든 그런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 경험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한 70만 원짜리 전자칠판 이제 광고를 한 1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를 전환 캠페인으로 그냥 드립다 팔았더니 잘 안 됐습니다. 로아스가 막 10몇 %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간제 임대 2주 무료 체험으로 바꾸고 나서 그 무료 체험 하신 분들한테는 전환율이 50%가 넘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얼리를 하고 계신다 아니면 뭐 전자제품 하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오프라인 쇼룸에 뭐 내방 유도를 한 형태로 캠페인을 짜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고 그만큼 고객 경험이 구매로 가기 전에 약간의 그런 완충 장치를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쇼핑하면서 나 그거 제품 살려고 봤어 이런 거는 그냥 금방 까먹습니다. 그쵸? 금방 망각을 하지만 밖에서 느낀 특별한 경험 자체는 쉽게 잊어버리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기억은 망각하지만 특별한 경험은 기억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팝업 스토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온라인 상에서라도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인가요? 네, 컨텐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고랑 컨텐츠가 뭐가 다르냐? 그냥 쉽게 말하면 광고는 계속 돈이 듭니다. 광고 끄면 다시 매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아예 안 들진 않지만 그나마 광고보다는 조금 적게 듭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제 그만큼 일시적이고 휘발성이 강하지만 콘텐츠는 지속 가능하고 영향력이 계속 알고리즘을 타고 더 파생된다든지 이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까지도 커버 가능한 아까 보여드린 노서치의 공기청정기 추천 이제 이런 콘텐츠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는데요. 비유를 좀 해보면 퍼포먼스 마케팅은 우리가 약간은 고객한테 직접 마중 나가서 우리 이런 브랜드예요 이런 거 있어요 한번 좀 관심 가져주세요 라고 해서 어프로치를 해서 전환으로까지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컨텐츠 마케팅은 시작은 이제 미약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경주에는 경주월드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야 거기 가면 뭐 재밌는 거 있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서 좀 지방 멀리 있어도 찾아오게 만드는 것처럼 컨텐츠 마케팅이란 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퍼포먼스 광고로 우리 제품이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차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두 가지 영향이 있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온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데 사실 쉽지 않죠.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이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광고도 지금 할 여력이 없어서 대행사에 맡기고 있는데 직접 운영? 사실 쉽진 않지만 아까 쇼폼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컨텐츠에 대한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춘다고 하면은 충분히 광고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여력이 있다, 경제적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를 중심으로 브랜디드 컨텐츠까지도 꾸려준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고 매체는 누구나 다 하고 있고 검색 광고, 뭐 쇼핑 검색, 뭐 DA 안 하는 솔직히 고객사 거의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로서 조금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면 어떨까. 앞에 쇼폼도 뭐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컨텐츠에 대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제가 공기청정기 추천 보여드린 것처럼 SEO, 검색 엔진에서 조금 더 점수를 받으면 오가닉한 그런 사용자를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브랜드에 대한 팬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꾸준히 컨텐츠가 아카이빙이 되면은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까지도 담을 수 있다. 뭐 다 아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10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매체 파트에서는 저희가 쿠키리스 유저 인플루언서 쇼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쿠키리스는 아무래도 이제 리타게팅 중심의 광고가 어려워질 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돌파할 만한 새로운 매체가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럴 매체 요즘 많이 없죠. 예, 많이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한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온사이트 마케팅, 뭐 솔루션 이런 부분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저 인플루언서인데 인플루언서 시장 자체가 이제 한낱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시장을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예전에는 유명도였다면 지금은 실제 인게이지먼트율이라든지 우리 브랜드의 찐팬에서 유저 인플루언서를 발굴하는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한 부분. 그리고 쇼폼은 이제 아무래도 짧은 컨텐츠가 대세인 건 다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컨텐츠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면서 바로 시작하는 컨텐츠로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또 쇼폼도 광고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쇼폼 컨텐츠를 기반으로 광고 페이드를 태우는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제 SEO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노서치 브랜드의 사례처럼 이제는 오가닉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받으려면 사이트에 유의미한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화 부분은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포유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화 우리가 됐을 때 어떤 카테고리로 우리를 분류시킬 거냐. 우리는 가성비 브랜드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성능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생이같이 사실 LTV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긴 하지만 이제는 광고를 통해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것만큼 그 고객을 얼만큼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 매출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 획득 비용 대 실제 고객 생애 그 가치 비용은 한 1대3 정도가 적정 비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GA4를 아무리 열심히 배워도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관점이 없으면 말짱 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거기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고 그 지표에 대한 좋고 나쁨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고객 파트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내년도도 사실은 퍼포먼스 자체가 이제 쉬운 전망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고객과의 관계 관리를 특정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채널을 통해서 하거나 혹은 우리 웹사이트에서 조금 더 실시간적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은 이제 우리가 팝업 스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고객을 처음 설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키트라든지 스타터 팩으로 설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꼭 반드시 첫 유입에, 첫 구매에 본품을 사야 된다는 마인드를 좀 버리고 좀 다양한 채널로 설득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광고는 이제 모든 고객사, 경쟁사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는 또 하나의 전략.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물어보면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광고를 통한 방법, 컨텐츠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객사에서 만약 직접 하기가 어렵다면 대행사에서 진행이 가능하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 형태로라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시간 정도 바쁘게 좀 강의를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올해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고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리고 다가올 2024년도 열심히 하셔서 또 각자 원하시는 목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